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네. 자,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 1년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1월달, 12월달은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요 입문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일단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강의 편의상 처음 공부하는 걸로 가정해서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각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강의는 처음 공부하는 걸로 가정해 놓고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278쪽 정도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78쪽.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세법입니다. 세법. 여러분 중에서 학교를 다닐 때나 또 직업에서 세법과 관련되지 않으신 분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세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신 분도 세법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구성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첫 시간에 걸쳐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세법은 용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용어와 세법이라는 용어 두 가지가 합성된 것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라든지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 중에서도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제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경제 현상 중에서도 오로지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세법 조문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문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이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래서 금융상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다른 경제활동이나 세법 규정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제약 요건은 그 규정이 뭐와 관련돼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일단 기본적인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꼭 그러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주식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부동산세법은 항상 대전제 조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가장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가지고 구분해서 특히 부동산을 제일 먼저 취득하겠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동산의 경제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제일 먼저 뭐하고 여러분? 취득하죠.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 하여튼 취득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 그리고 마지막 뭐 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는 거죠. 마치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죠. 응해요 하고 출생한 다음에 왜 태어났냐 한참 외쳐되죠. 그리고 나서 성장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같죠. 그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다?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세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의 경제활동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다?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냐? 첫 번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름을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부과된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6과목을 다룹니다. 부동산 학계를 빼고는 다 법과목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법 없이 살아오셨죠? 그렇잖아요. 여태 법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민법을, 공법을, 중개법을, 공시법을 모르고 살아오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은 다 법이야. 그러니까 전혀 친하지 않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 우리 부동산세법이고 부동산세법은 그 경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취득할 때에 내 돈으로 다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만 취득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뭘 받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할 때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줘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줘요. 그럼 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다라는 우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등기부상이 나타나야 되죠. 이때에 그 저당권이라는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 뭐다 여러분? 취득세와 뭐다?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등기부를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했어요. 여러분과 첫 만남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대표적인 공부로서 뭐가 있냐면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 보신 분은 그 등기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등기에 어떤 권리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이때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등록면허세 할 때 요 등록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등기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등록면허세 할 때 등록은 뭐를 말한다? 등록을 말하는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뭐죠, 여러분? 등기부죠. 그래서 바로 등록면허세 할 때 그 등록은 등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한 이후 이제 부동산을 뭐 하죠? 보유하죠. 그럼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이죠. 재산이죠. 재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 너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 좀 내라. 이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여기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나 재산세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있다는 얘기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할 때.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재산세 한번 내보고 죽는 게 꿈입니다. 태어나서 재산세를 한번 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재산세를 저는 못 내고 있어요. 재산세를 안 내고 있어. 못 내고 있어. 그럼 아직 뭐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취득을 못하는 거지. 그죠? 네.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을 못하니까 뭐도 못 내는 거야? 재산세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재산세 한번 내보는 게 꿈이다. 자, 요런 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표적인 뭐냐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대표적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 기타 지방세 쪽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가액이 고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너는 일반 부동산도 아닌 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니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 세금 좀 더 내 라고 해서 국세 쪽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부과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세요? 종합부동산세.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세지만 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냐면 국세입니다. 국세. 누가 부과한다? 국가가 부과한다. 지방세라고 그랬네 여러분.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걸 말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써냐면 지방. 그러면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요 재산세, 기타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느냐?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뭐다고요? 국세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지방세 쪽에서 부과되는 게 뭐냐면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만 내는 거냐? 고액의 재산 소유자가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재산세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는 고액의 부동산일 때는 글자 그대로 뭐니까 고액이니까 그만큼 세금 낼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한 번 더 국세 쪽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를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랍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자, 엘리베이터를 딱 넣는데 어떤 아주머니, 주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나왔어. 짜증나 죽겠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한테? 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야. 수구리. 그런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냐면 난 이번에 종부세 내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내려고? 종합부동산세 내려고 뭘 받아야 된대? 대출 받아야 되겠대. 그러면 재산세 내는 사람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누가 더 높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이 사람 누구니까? 고액이야. 특히 공인중개사 되시면 여러분은 재산세를 내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죠? 이분들하고 친하게 돼야 돼. 왜냐면 이분들이 여러분 주된 고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재산세 내는 사람과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굴 더 잡아야 돼? 종부세 내는 사람을 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고 혹시 재산세를 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근데 뭘 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아주 친하게? 저 같으면 제 인생을 맡기겠어요. 내 인생을 좀 걷어가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누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 내 인생을 걷어가는 게 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지 않나요?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전 내고 싶어요.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정말 인생의 최대 목표 중에 그것도 종부세 분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여기까지가 무슨 세? 보유세랍니다. 자 그러다 목적을 봐면 이제 달성했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뭐 하죠, 여러분? 처분하겠죠. 이때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네. 뭐라 돼 있어? 부동산을 뭐 할 때?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 열심히 잘하려면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들 뭐 방송은 물론이지만 뉴스 시간이 항상 여러분 경제 파트 쪽에서 부동산 항상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요즘 최근에 발표된 뉴스가 바로 뭐냐면 강남 쪽 지금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 가열 현상이 발생해갖고 지금 입주권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규제하겠다고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연락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여러분이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뭐냐?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 들어나봤나 공법? 들어봤어요? 네, 수업 시간 들어보셨어요? 누가 강의하죠? 우리? 고상철 교수가 강의했죠? 그 사람하고 저거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는 분이 계신데. 걔는 다리가 길고, 아니, 그 교수님 다리가 길고, 저는 다리가 짧아요. 거기는 젊어. 저는 아직 갔어. 이때 그 중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공법상의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세금이 부과된 거죠, 세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뭐 하는 당에서? 처분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국세 쪽에서 뭐가 있냐? 부동산을 우리 보유할 때 뭐가 발생하냐? 임대료라는 수입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런 임대료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득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 낼게요. 부동산 세법은 뭘 배우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뭐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에서 다루는 과목이에요. 결론은 우리 부동산세법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개별 강론이고, 이러한 강론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게 바로 뭐냐면 총론입니다. 총론. 그래서 모든 과목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은 글자 그대로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여러분? 총론입니다. 총론. 그래서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조세 총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요 조세 총론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강론으로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와 국세 쪽에서 바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일단 조세 총론 파트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근데 작년이죠. 이번 2016년도 27회 때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세 총론은 한 문제에서 몇 문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나고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저는 이제 십몇 년, 거의 이제 20년을 막 다가가고 있는데 저는 매년 시험이 끝나면 두 부분을 봅니다. 합격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을 두 부분을 보셔요. 근데 합격을 하시는 분들하고 합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행위가 있습니다. 공통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한 시간만 지나면 아, 이분은 합격이다. 이분은
좀 어렵겠다. 그게 딱 구분이 갑니다. 선생님들 어느 정도 다 구분합니다. 왜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아시죠? 선수들은 선수를 알아보죠. 그래 안 그래? 알잖아. 그래서 껌 씹는 애들은 껌 씹는 애들끼리 모이죠. 저 뒤에 가이죠. 침 찍 뱉고 이 새끼 제 다리도 짧은 게 그렇게 재미가 없네. 싫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또 공부를 잘하는 분끼리 붙어요. 너 껌 좀 씹겠다? 그러면 이리 와 뒤로 가고 공부를 딱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잘할 사람이 누군가 먼저 한번 딱 스캔해 보죠. 여러분은 어느 파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요 조세 총수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몇 문제 나온다는 일단 기본 잡으시고요. 두 문제, 최소 몇 문제? 한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론을 모르는 상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요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기본적으로 얘는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한 분은 이 파트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취득세를 모르면 지방세가 어려워져. 모든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 공부할 때 어디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취득세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올해는 0.5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도 못 나왔어.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는 특히 이렇게 묶여서 잘 나오는데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거나 한 문제가 못 나오고 여기 취득세에서 0.5, 등록면허세 0.5에서 한 문제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도 있어요. 27회 2016년도에는 등록면허세가 단독 문제로 한 문제로 못 나오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합쳐져서 0.5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리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저는 이걸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뜹니다. 재산세. 누구 말로는 뭐 갖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내고 싶다. 뭐 낸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패턴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기본 패턴이. 이 기타 지방세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방소득세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올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몇 문제가 나왔냐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 단계, 취득 단계에서 몇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냐면 네 문제. 보유 단계에서도 몇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냐? 네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십니까? 결론 취득 단계에서 네 문제, 보유 단계에서 네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보통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에서. 2016년도 20세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6문제. 기본으로 몇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5문제에서 6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소득세가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2016년도, 2015년도 안 나왔지만 그전에는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세법은 총 몇 문제가 나오냐? 합치니까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과목은 몇 문제가 나오냐?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40문제가 아니라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홀히 가장 공부를 투입을 못하는 과목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세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메인이 뭐냐?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여기다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한다는 공법. 역시 올해도 2016년도에도 상당히 수험생을 물먹인 과목이 바로 2차에서는 공법이에요. 공포의 법이다 해서 공법이 돼요. 그리고 돌아버린다 해서 뭐라 그러는가? 세법. 그래서 몇 문제 나와요, 여러분? 16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가 공시법이 24문제, 물론 이제 지적법을 포함해서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서 40문제라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합니다. 어두운 조국의 현실로 인해서 실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거나 살아가는 거에서 이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공중계에서는 부동산 세법이 몇 문제밖에 못 나오냐? 16문제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부동산 세법이 40문제가 나오는 세상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부동산 세법은 단독 과목이 아니라 뭐와 함께 합쳐서 공시법과 합쳐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세법과 공시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 몇 문제? 40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럼 굳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 공부죠. 그럼 조건이 합격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첫째, 합격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전제 조건은 대전제 조건에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과락이라는 것은 40% 미만을 맞는 걸 맞죠. 그러니까 최소 몇 프로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40% 이상을 맞아야 돼. 둘째, 각 과목별로 합쳐져서 평균이 얼마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60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끔가다 이걸 놓치면서 공부를 하는 분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매년 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합격하기엔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 과락. 그러니까 과목별로 최소 몇 프로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40% 이상. 부동산 학계에서 40%, 민법에서도 40% 이상을 맞아야 되고 우리 2차 과목으로 오셔갖고 공법, 중개업법, 공시세법에서도 과목별로 최소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돼? 40% 이상. 그러면 여기서 공시법과 세법은 각 과목에서 세법에서 40%, 공시법에서 40%를 구분해서 맞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무차별하게 그냥 40문제에서 몇 프로 이상을 맞아야 되는가? 40%죠. 그러니까 몇 문제 맞아야 돼요? 16. 그러면 세법 16문제 다 맞으면 뭐는 뭐한가? 과락은 면한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16문제 다 맞추면 일단 공시법, 세법에서는 뭐는 면했다? 과락은 면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시험의 성격상 16개를 다 맞추게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틀리게 하는 문제를 냅니다. 출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세법과 공시법은 무차별하다. 하여튼 합친 몇 문제에서 40문제에서 몇 문제만 맞으면 된다? 16문제 이상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뭐를 면했어요? 과락은 면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평균 60이죠. 그러면 요거는 총점을 과목수로 나눠갖고 총점을 과목수로 나눠서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되는가? 60% 이상 맞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또 뭐 이미 공부를 하신 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미 소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공부하는 분을 가정합니다라고 말씀해서 처음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일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첫째 각 과목별로 우리 6과목 실제는 5과목 시험에서는 5과목 실제는 몇 과목? 6과목인데 각 과목별로 최소한 여러분이 공부실을 시간을 투입해서 최소 몇 프로 이상 맞을 수 있게 40% 이상 맞게 나랬죠. 한 과목이라도 뭐가 나오면 과락이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 내년에 또 만나요.
그리고 다른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저 처음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쪽 가서 또 만납니다. 저도 옮기거든요. 서로 모른 척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째, 과락이 없앤다. 둘째, 평균 몇 점? 60점. 근데 공인중개사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절대적 평가의 상대적 평가예요. 절대적 평가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평가라는 것은 남의 점수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른 국가고시는 다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는 물론이지만 내가 남들보다 뭐 해야 돼? 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나의 경쟁자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평가니까 남의 점수는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십시오. 내 점수만 갖고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과목도 있고, 자, 이렇게 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한번 결론 내면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죠, 여러분? 취득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메인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인 파트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보유세에서는 뭐죠,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뭐죠, 여러분?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공부를 할 때에 제한된 시간 내 공부를 할 때 어디다 여러분이 일단은 시간을 퍼부어야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안 나온 이런 데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질문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은 공부를 하는 분, 공부를 안 하는 분 엄한 데 삽질하고 있구나. 딱 나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파트로 우리 부동산세법은 조세 총론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지방세 파트 하나, 국세 파트 하나. 그래서 파트에서도 각각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일단 초점을 어디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게 메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이드인 등록면허세, 뭐 기타 지방세, 기타 국세 쪽으로 범위를 조금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뭘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론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총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전체적인 내용을 막 다루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입문 시간부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방법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의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흐름을 여러분이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제활동과 연관돼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면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매매와 뭐죠, 여러분? 임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매매를 중개한다. 그럼 매매일 때 당사자가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이제 법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법률 행위를 공부한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률 행위 당사자가 있습니다. 법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 여러분? 당사자, 법률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여러분 이제 단독행위라는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항상 모든 법률 행위는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럼 매매일 때 당사자는 누구일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오겠죠. 도자와 누구야? 수자. 두 사람이요. 매매일 때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중개하는 게 바로 여러분인 거죠. 이때에 요 중개를 하시는 여러분은
이 매매 단계에서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고 보유하는 취득하는 누구한테는 매수자한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요거 얘기해달라고 우리 여러분한테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세무 전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바로 세무 전문가죠. 그런데도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세무 전문가로서 세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등을 뭐하는 과정에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그 도자와 수자한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어드바이스 얘기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매매 단계가 이루어지면 도자한테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뭐가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매도자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한 사람한테 수자한테는 뭐가 부과되겠구나? 취득세가 부과되겠구나. 이걸 얘기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라. 그래서 왜 물어보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가? 취득세. 국세 쪽에서 뭘 물어보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자, 부동산을 이제 임대했다 합시다. 그럼 부동산 임대하면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임대인과 누구죠, 여러분?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여러분이 이제는 뭘 중개하는 거죠, 여러분? 임대를 중개하겠죠. 그 임대의 목적물이 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이런 문제죠, 뭐. 그러면 수자가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뭐하면? 보유하면 이때 이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뭐 할 때와 매매를 중개했을 때와 뭐를 임대를 중개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을 첫째 잘 이해를 하시려면 부동산이 무슨 활동?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여러분이 꿰차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그 일반 고객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부동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거를 언제까지 어디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한테는 당신은 뭘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부동산 세법이고 이런 부동산 세법을 잘 이해하시려면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흐름 문제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취득세.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양도세. 여러분 판단하시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결국은 일반 경기와 동행 현상을 나타나는데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도 어떻게 되는 거? 좋은 거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기본적으로. 그럴 때에 이러한 그 경기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중에서 이런 흐름을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세법이고 그 경제활동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먼저 이해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개별세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개별세법. 자, 무슨 소리냐?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여러분? 취득세. 부동산을 양도하신 분한테 뭐가 부과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전체 이제 하나하나씩 보전이겠죠. 근데 우리 세법은 이러한 세금을 다는데 이 개별 세법은 대부분 공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 구조로 되는데 자, 개별 세법에 대한 기본적 구조는 첫째, 총솔.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재산세다, 양도세다. 그러면 이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뭐냐, 재산세가 뭐냐, 양도소득세가 뭐냐라는 항상 뭐가 나오죠, 여러분?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둘째, 이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성격이 어떠냐, 이런 내용을 다룬 부분이 바로 뭐다? 총솔입니다. 결론,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의의는 딱 이제 공부하다 보면 되고 성격도 좀 여러분이 잘 파악하실 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격이 중요합니다. 성격. 다 아시죠?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난 저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고 난 저분하고 좀 떨어져서 공부하고 싶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요, 여러분? 성격이죠,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꿈꾸는 이상형의 배우자가 있겠죠. 뭐 젊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첫째, 다리가 길어야 된대. 난 첫 번째 조건부터 달라져. 엠병아씨. 다리가 길어야 된대. 둘째, 훈남해야 된대. 셋째, 돈이 많아야 된대. 넷째, 수명이 짧아야 된대. 이런 조건을 찾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너한테 왜 오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요. 다리 짧아도. 네.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 성격이죠. 뭐. 사람이 결국 살다 보면 성격입니다. 네. 너무 이상향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좀 봐주셔야 돼요. 비록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런 거 한 번 좀 봐주시고요. 둘째, 자, 법률 얘기는 항상 여러분 당사자가 있다고 그랬죠. 세법도 당사자가 있습니다. 세법의 당사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고요? 과세권자, 납세. 여기서 피티 뛰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과세권자 입장이에요, 납세무자 입장이에요? 납세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죠. 혹시 많이 내고 싶은 분 있으면 꼭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내 세금 앵겨버릴 테니까 그냥.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납세무자고 납세무자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그런 회피를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과세권자와 납세무자는 여러분 충돌적 관계, 대립적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할 것이고 과세관점 그 회피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요 과세권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세도 알아야 되고 탈세도 있고. 그러면 절세와 탈세는 공통점은 둘 다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절세와 탈세는 딱 여러분 아시죠? 뭐 상식선으로. 절세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거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거죠. 세법에 제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과세권자와 납세무자가 무슨 관계 발생한다? 충돌적, 대립적 관계야. 쫓고 쫓기는 관계예요. 어떻게 하는지 도망가고 얘는 어떻게 하는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법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관계야. 공법은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행정법이야. 강행법규야. 하시오.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민법도 그렇죠, 뭐. 근데 우리 세법은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왜 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세분함을 줄일 수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많이 공부할 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두 번째는 누구와 누가 나타난다? 과세권자와 납세입니다. 자, 세 번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에 모든 것에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뭐 하고 있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것만 과세를 합니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기는 이제 총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지금부터 개별세법부터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과세 대상.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가 부과된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세. 보유할 때 뭐가 부과된다고요? 재산세. 양도하면 양수. 오늘 요 정도만 알아가도 돼요. 요 흐름만 알아가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부동산세법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뭐를 부과했을 때 부과할 거냐라고 법에서 어떻게 했다?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취득세. 근데 저는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했습니다. 뭐요? 아파트 당첨권. 여러분 또 공부에서 배우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이나 당첨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하냐 안 하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수세 부과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취득한 사람한테 아파트 당첨권을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전매가 지금 왕성하게 이런 데가 강남이 있고요. 재건축 지금 규제 대상이죠.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있죠, 지금. 그런 뉴스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위례 신도시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팔았습니다. 미등기 전매했어요. 뭐요? 아파트 당첨권을. 이걸 여러분이 뭐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했죠.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필드에서 떴다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돈 벌려면 할 수 없어. 떴다방 해야 돼. 이 떴다방의 특징은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 떴다 그러면 빨리 사무실 이거 빨리 의자 다 팽개치고 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떴다방이야. 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을 자 위례 신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은 난리 났죠.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저도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요 아파트 당첨권이 뭐를 어쩌갖고 피가 얹혀갖고 팔리죠. 최소 지금 1억 정도가 붙는답니다. 피만. 기본이 1억이에요. 뭐 보통 1억 5천 정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뭐 해갖고 중개해갖고 파는 거죠.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1억 프리미엄 얼마 받고요? 1억 받고 팔았대요. 미등기. 그러면 여기에 세금 문제가 쫓아와요 안 와요?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단 말이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떴다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을 때 아파트 당첨권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있죠. 이때에 아파트 당첨권을 파신 분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요놈이 피가 바로 양도리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뭘 받고 팔았다고요, 여러분? 피. 소위 말해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실무에서는 피라고 그래요. 옛날 분들이 영어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란 말이 다 안 나와. 우리도 좀 어색하잖아. 프리미엄 할라. 그냥 그래서 뭐라는가? 피. 그럼 여러분이 뭘 받고 팔으면 1억 원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판 사람한테 뭐가 보낸다고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했겠죠. 그럼 취득자가 뭐 얘기했죠? 그럼 나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해요? 고객님, 그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봐야죠. 맨날 이름은 공인중개사 물어보면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자, 피를 받고 팔았다면서요. 판 사람한테 뭐가 보낸다고요? 그럼 이걸 산 사람 있잖아.
사는 사람한테 취득세가 부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서 나중에 조건에 따라서 돈을 다 내고 뭐 하면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피를 받고 파신 분한테 뭐가 부과된다고요? 양도. 이런 걸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거 만약에 취득한 지 1년도 아파트 당첨된 지 몇 년도 안 되면 1년도 안 내면 1년도 안 되고 미등기 점했다.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아세요? 그냥 50%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5천만 원. 기본적으로 5,500 정도 나옵니다. 세금이. 그럼 피 얼마 받고 프리미엄을 1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면 양도세 5,500만 원 내야 돼.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은 얼마야? 짜증나 안 나? 그러니까 양도세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미등기점에서 자기는 이 명의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빠지려고 그러겠죠. 빠져야지. 세금 내면 기본 5,500, 1년도 안 되면 50% 부과된다니까? 그럼 1억이, 프리미엄 1억에서 얼마 세금 내면 5,500 남은 실제 프리미엄 남은 건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면? 4천. 그러니까 피하려고 그래, 안 피하려고 그래, 당연히? 피하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피하려고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걸 중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뭘 쓰거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둘째, 양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누구한테 전가시켜버린가? 취득자한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전가시킵니다. 뭘 쓰면서? 다운계약서 쓰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뉴스에도 나왔죠.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거. 추적에 세금 때리겠다. 다운계약서 쓴 거 다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자가 내야 될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자가. 그럼 수자는 미쳤나? 아니 그거 왜 내가 내? 네가 내는 건데? 사 안 사? 사 안 사? 사 그래도 사. 취득자가 도자가 낼 양도세를 5,500을 자기가 뭐 하면서? 부담하면서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왜? 뭐가 많으니까? 수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시는 바로 부동산 경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소변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학교는 안 들어갔나요? 부동산 경제의 가장 출발점은 여러분이 배우시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과세대상.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과세대상인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로 뭐냐?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뭐 할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걸 뭐 하려면? 피하려면 뭘 받아야 돼? 비과세.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걸 공부하겠다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도세는 어디로 몰고 나가야 된다고요? 비과세 쪽으로 몰고 나가야 돼요. 이런 걸 공부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요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라는 얘기야, 공인중개사가. 근데 세법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실무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합격자 모임 가면 꼭 제 전화번호 딸라고 생 날림. 줄 서. 안 따줍니다. 안 따줘요. 평소에는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러다 실무 나가서 이제 고객 아까 대면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객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디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다리 짧은 놈 할 수 없다. 쟤라도 어떻게 좀 알아보자. 이때 바로 여러분이 과세표에다가 세율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산출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산출세계는 뭐냐? 얼마예요? 이겁니다. 양도자한테 뭐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취득한 사람한테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 언제까지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을 들은 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얼마요? 얼마 내야 되는데요? 그 구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납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세법을 어려워합니다.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납세 의무 이행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가. 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아니면 과세관청이 이미 계산을 해갖고 나한테 고지서를 배우느냐 보내느냐 이런 게 다른 거 바로 개별 세법 수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는 얘기야. 재산세 공부한다.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얘기야. 양도세 공부한다.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세법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여러분이 개별세법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결국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출제는 결국은 모든 조문에서 그 조문의 가장 중요한 뭘 갖고 장난친다? 키워드 갖고 장난칩니다. 키워드. 여러분이 법을 공부할 때 법을 다 법주면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뇌부가 이제 버퍼링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법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고를 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출제는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틀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법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잡아 드릴 겁니다. 요 주문에서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 뭘 봐라.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 형광펜 등을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파트를 계속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 그 법에서 법 주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1년 내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내년에는 여러분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합격자 모임에서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첫 만남이고 우리 부동산 세법이 이런 겁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구성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 있다 라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